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한 금융회사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자평했는데,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읊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한 성과 뒤에 숨어있는 이 회사의 진짜 성장 엔진, 그리고 미래 전략의 핵심을 찾아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사실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물론 작년 실적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회계팀의 업무 방식이 바뀌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와,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라 거의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수준의 선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의 자신감의 근거, 2025년 4분기 실적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대출 실행액이에요. 26억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나 성장했어요. 자료에서도 대출 신청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건 그냥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비결이 있는 건가요? 물론 시장 수요도 좋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40%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수요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실행한 대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투자자 수요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보통 대출은 은행이 그냥 자기 돈으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이 회사는 대출을 해준 뒤에 그 대출 채권, 그러니까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다른 금융기관 같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팔아요. 아, 현금을 다시 확보해서 또 새로운 대출을 해주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 대출이나 사주진 않겠죠. 이거 떼이면 어떡해? 하는 걱정이 드니까요. 그렇죠. 부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드러나요.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대출은 경쟁사들보다 부실률이 현저히 낮아요.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거죠. 덕분에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별도의 보증장치 없이도 투자자들이 서로 사가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품질 보증서 없이도 명품인 걸 모두가 아는 셈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수한 건전성이라는 게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만약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이 회사의 소위 고품질 대출도 결국엔 부실화될 위험은 없나요? 당연히 그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 숙성된 대출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숙성된 대출이요? 네, 대출을 실행하자마자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일단 자기 금고에 넣어두고 몇 달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이자 따박따박 잘 내는지, 연체는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일종의 품질 검사 기간을 두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몇 달간의 숙성을 통해 건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대출만 골라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번 분기에만 이렇게 팔린 숙성된 대출 규모가 18억 달러에 달해요.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을 파는 거예요. 은행이 먼저 리스트를 떠안고 시간으로 건전성을 증명해 준 뒤 그 증명된 안전함에 프리미엄을 붙여 투자자에게 파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대출 중개가 아니라 신뢰를 가공해서 파는 제조업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뢰를 가공해서 파는 제조업.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안전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구조를 갖췄으니 실제 수익도 한번 뜯어보죠. 자료를 보면 수익원이 크게 비이자 수익과 순이자이익 두 갈래로 나뉘네요. 네, 비이자 수익은 방금 말한 대출 채권을 팔아서 얻는 수수료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1억 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나 성장했고요. 대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 데다 숙성된 대출처럼 품질 좋은 상품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순이자이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대 마진, 즉 대출 이자로 번 돈에서 예금 이자로 준 돈을 뺀 이익인데 이것도 1억 6,300만 달러로 14%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힘차게 돌아갔네요. 근데 자료 12페이지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라는 순이자 마진, NIM이요. 전년 대비로는 올랐는데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0.56%포인트 소폭 하락해서 6%가 됐더라고요. 이건 보통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이자 장사하는 은행이 마진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NIM이 하락한 이유는 미래 성장을 위한 현금 보유량 증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당장 이자 수익은 못 내더라도 현금, 일종의 실탄을 금고에 더 많이 쌓아두느라 일시적으로 마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그럼 그 실탄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현금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데 쓰일 거예요. 회사는 만약 현금 비중이 예전과 같았다면 NIM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건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해 잠시 움츠린 거죠. 앞으로 이 현금을 활용해 대출을 늘리면 순이자 마진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수익이 양쪽에서 다 터져주니 정말 좋아 보이는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돈은 얼마나 썼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려면 마케팅이든 뭐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당연히 비용도 늘었죠. 영업비용이 1억 6,900만 달러로 19%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내용을 뜯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된 마케팅 투자였거든요. 즉, 어디서 돈이 줄줄 새서 비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더 큰 수확을 위해 계획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데 돈을 썼다는 의미죠. 통제된 지출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마케팅 비용은 그렇다 치고 금융회사에서 진짜 무서운 비용은 사실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어땠나요? 이 회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리스크 관리, 즉 건전성입니다. 연체율이나 대출 손실률 같은 지표들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대손 충당금. 네, 간단히 말해 미래에 떼일지 모를 돈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두는 비상금이에요. 일종의 비상금이요? 이번 분기에 쌓은 충당금이 4,70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숫자만 보면 커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숨은 맨탁이 있어요. 이번 분기에 실행한 대출 중에는 대규모 구매자금 대출처럼 만기가 아주 긴 상품의 비중이 높았대요. 그런데 회계 규정상 이런 장기 대출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서 계약 첫날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져서 비상금을 많이 쌓은 게 아니군요. 회계 규칙 때문에 원래 많이 쌓아야 하는 종류의 대출을 많이 했을 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실제 대출 손실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나 낮아졌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와, 비유하자면 앞으로 비가 올지 모르니 쌓아두는 빗물 저금통, 이 충당금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하늘이 흐려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큰 저금통을 써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날씨가 더 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율을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정가치 평가 방식, FVO. 이 자료에서는 수익과 손실 시점을 더 잘 맞추고 재무제표를 단순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어렵게 들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있는 법을 아예 새로 배워야 할 정도의 큰 변화입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대출이 딱 발생하는 첫날 이 대출이 미래에 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손실, 즉 대손 충당금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자 수익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미래에 떼일지도 모를 돈부터 미리 비용으로 장부에 적는다고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식당을 막 개업했는데 첫날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상에서 버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예측해서 그걸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불합리하게 들리네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보일 수밖에 없죠. 시작부터 비용 부담을 잔뜩 안고 가는 셈이니까요. 그럼 FBO라는 새로운 방식은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FBO는 대출의 현재 시장 가치를 즉각 반영해요. 미래의 예상 손실을 미리 당겨와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이 대출,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까라는 가치를 실시간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출 초기에 과도한 충당금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 ROIC를 높이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해요.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기존 방식에서는 충당금 때문에 묶여있던 돈이 많았어요. 일종의 죽은 돈이죠. 하지만 FBO 도입으로 이 족쇄가 풀리면 그 돈을 새로운 대출을 내주는 데 쓸 수 있게 돼요. 즉,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묶여있던 돈을 해방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회계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방식 자체를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시장 가치를 즉각 반영한다는 건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익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FVO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 가치가 널뛰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대출의 대부분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은 큰 의미가 없는 소음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변동성이라는 단점보다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대손 충당금 항목은 확 줄어드는 대신 공정가치 조정액이라는 낯선 항목이 불쑥 튀어나와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겠군요. 당황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이례적으로 발표 자료에 아주 성세한 설명과 예시까지 덧붙여서 투자자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투명한 소통 방식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FVO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이 회사가 그리는 2026년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표를 내놨어요. 2026년 1분기 대출 실행액은 25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5천만 달러 사이, 전년 대비 28에서 33%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0년 연간으로는 11억에서 12억 달러로 최대 31%의 높은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예요. 그 FVO 도입으로 가능해진 자본 효율성이 이런 공격적인 성장 목표의 밑바탕이 되는 거군요. 이익 전망은 어떤가요? 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우리 회사 좋으니까 우리 돈으로 주식 산다? 주주들과 이익 나누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거죠.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ROTC가 13에서 15% 수준인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연간 EPS 전망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장기 목표와 단기 계획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맞아요. 모든 전략이 자본 효율성 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있는 거죠. 계획에 일관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회사는 단순히 작년에 장사를 잘했다는 걸 넘어서서 FBO 도입이라는 수술을 통해 아예 체질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털어내고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거군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숫자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자본을 더 똑똑하게 쓰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회사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회계 변경에 대해 상세한 보충 자료까지 만들어가며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실 때 그들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 숫자만 나열하는지 아니면 이 회사처럼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방식의 변화와 그 이유까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차이가 바로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다고 자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그물을 써서 어떻게 잡았는지까지 보여주는 회사가 진짜 빼기일 수 있다는 거죠.